안녕. 자, 허생전 2차 시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격 주간인데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자, 오늘은 어떻게 수업을 나갈 거냐면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앞부분을 복습을 해볼 거고요. 짧게.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을 나갈 거예요. 전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생전 얘들아, 수업의 구성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지? 인물을 소개하는 발단,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전개, 그 다음에 사건이 갈등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는 위기, 그 다음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그리고 나서 그 해결이 되는 결말,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허생전은 이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가 막 극적으로 정말 딱 맞게 일어나는 구조를 가진 소설은 아니야. 그래서 전개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단 부분을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질책에 독서를 중단하고 집을 나간 내용이 발단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인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허생의 얼굴이 가려졌어. 허생의 이름은 무엇이었다? 생이었다? 아니다. 허땡땡이라는 사람이다. 허생의 본명은 나오지 않는다. 신부는 무엇이다? 생원이다. 그 생원은 무엇의 이름이었나? 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생원이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생원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한테 생원, 생원님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많은 선비에 대한 존칭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허땡땡 이 분의 신분이 생원이고 선비이고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7년째 공부 중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이 어디이냐 라고 했을 때 서울 남산 아래 목적골이라서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다. 그 다음에 처지, 어떤 처지였냐? 비바람이 세고 다 쓰러져가는 무슨 집이라고 했지? 초가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상황을 통해서 처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 유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한 걸로 나와요. 밑에 보면 허생에 처한 허생의 아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허생의 아내가 무엇을 하면서 등장을 하냐? 뭐 한다 그랬어? 옷 기워주고 돈 받는 거, 삭바느질을 한다고 했죠. 삭바느질을 통해서 뭐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남편이 7년째 공부 중이잖아. 그러면 뭐 밥 먹고 옷 입고 이런 거는 뭐 공짜인가? 공짜 아니잖아. 돈이 있어야 밥 먹고 옷 입고 하잖아.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그날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아내의 감정 상태가 어땠냐? 삭바느질을 하다 말고 저 방에 옆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울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울어.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아니 양반이라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과거도 지금 보러 가지 않으시고 7년째 계속 공부만 하고 계시렵니까? 글은 읽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울면서 물어봐요. 거기서는 울분이었어요, 약간.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허생이 나는 근데 공장장 일도 모르고 돈도 없어서 장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말 안 했지만 아무튼 못하오 라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지 아비한테 뭐라고 하냐? 도둑질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야, 너무 감정 상태가 지금 역정을 낸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 뭐 아무것도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회상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과거 시험 보는 것에 매진하는 양반한테 학문을 정말 삶의 목표로 여겼던 양반한테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와 라고 하는 것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지, 아내가 느끼기에. 정말 그냥 정말 학문을 위한 학문만 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의 어떤 모습을 뭐 하는 걸까? 비판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갔던 부분을 복습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나갑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16쪽을 펴보세요. 자, 그 전에 또다시 은지쌤의 생각 따라가기, 은지쌤의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그래서 허생이 읽던 책을 덮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허생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만 하다가 혹은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어. 돈 좀 벌어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그럼 뭘 했을 것 같나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어떤 행동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갑니다. 그것을 선생님은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여름방학 때만 해도 같은 30일이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나 의도도 다 다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인물의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가 어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보통 한 행동들은 집에서 게임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환경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바꿔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었어, 얘들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이었지?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잖아. 자, 그런 것처럼 이 인물의 행동을 파악한 다음에 이 인물의 행동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인물이 행동한 의도를 바탕에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이에요. 이제 허생이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서울 장안, 서울 시내 안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7년 동안 방에서 공부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허생은 곧장 종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쇼, 서울 장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때마침 그 사람이 누구를 알려주냐?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변땡땡님이 나오시네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인물이니까.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를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해요. 자, 서울 안 최고 부자래, 이분의 성격, 이분의 특성.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었구려.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변부자가 뭐라 해야 되나? 처음 본 사람이야.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만냥 빌려달래. 변부자가 그러시오. 대뜸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지고 나와버렸대요, 얘들아.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자, 허생은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이런 거야. 오늘날 따지면 그냥 어디 방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길가에 나와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돈 많이 버는 분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삼성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뭐 현땡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찾아간 거야, 그 길로. 그 삼땡, 현땡 회장님이 사신다는 동네, 그 서울에서 유명한 동네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삼땡, 현땡 회장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만냥만 빌려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시오. 근데 그 회장님이, 대기업 회장님이 빌려준 거예요, 만냥을. 자, 너희라면 돈 빌리러 갈 수 있겠냐, 얘들아? 돈을 빌리러 갈 생각조차 우리는 못하잖아, 사실. 근데 허생은 굉장히 어때요?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까? 되게 당당해 보여요.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허생을 되게 좋게 평가한 거야, 얘들아.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많고 뭔가 비범한 느낌이 든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뭔가 당당한 느낌이야. 변부자 그래서 그러시오 했더니 변부자도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대뜸 만냥을 내줬어요. 자, 우리가 만냥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만냥이라고 하는 것은 약 1억 정도로 하자, 계산하기 쉽게. 왜냐면 뒤에 이 돈을 자꾸 이렇게 굴리거든, 허생이. 그래서 1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만냥으로 뭘 하냐면 막 물건을 막 사는데 오늘날 경제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억에서 100억? 근데 이 만냥의 이 가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서. 자, 그러면은 변부자가 대뜸 이렇게 만냥을 내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변부자의 성격이 뭘까? 무모한가? 아니, 이렇게 갑자기 살면서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만냥 우리나라 돈을, 현재 돈을 따지면 한 1억이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딱 빌려줘요. 무모한 건지 대범한 건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건지 자,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허생이 허생의 재산 띠링 위에 띄워놨죠. 허생의 재정 상태 현재 만냥이 있습니다. 만냥이 생겼군요. 자, 그때 변부자의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허생을 보니 그 몰골이 영락없는 뭐였대? 거지였대요. 선비랍시고 신부는 선비긴 선비야.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머리숱이 다 빠졌대요. 머리숱이 다 빠지고 가죽신을 신었지만 그 신발의 굽이 얘들아 뒷부분이 다 달아 빠진 거래. 다 달아서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얇아진 거야. 이렇게 있던 게 얇아진 거야. 그 다음에 낡아 빠진 갓에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두루마기가 그냥 예쁜 한복이 아니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데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겠어. 허영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품이 거지 중에서도 뭐래? 상거지래. 으뜸이었대. 으뜸 거지였대. 완전 최강 거지처럼 보였다는 얘기지. 자, 이걸 보면서 얘들아 뭐가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은 문학의 신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뭐가 생각이 났냐? 허생의 차림새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문학의 신으로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자, 이거는 묘사한 거예요. 허생의 어떤 묘사? 궁색한, 가난한 외양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허생이 겉보기에는 정말 어땠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느낌을 팍 준 거야. 허생이 횡혹해 고웠단 말도 없이 그냥 휙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고 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뜻 만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석자도 묻지 않고, 적어도 이름 석자에다가 도장 지장 찍고 갚겠다는 지장 찍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호패라도 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증이라도 한번 보시지 않고 어떻게 빌려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우리라도 똑같은 생각이야. 지금 어떻게 삼땡 회장님이 몇 억을 이렇게 선뜻 빌려주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변부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대요. 자, 변부자의 한번 생각을 볼게요.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시다. 장안 최고의 부자란 말이야. 상부자. 의뢰 이것저것 얼마나 돈을 많이 빌리러 왔겠어. 요새 인스타 셀럽들한테도 그 DM이 그렇게 온다며. 돈 빌려달라고. 그 셀럽들의 고충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고 넓다고 과장을 하게 말해. 진짜 이 사업하면 대박나요, 부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리님 이렇게. 이 사업하면 대박나요. 약속은 꼭 제가 이거를 정말 빌려주시면 몇 배로 불려서 꼭 갚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꼭 변나으리님의 재산만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다느니 비굴한 얼굴, 손에 얼굴 비굴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얼굴, 비굴한 얼굴로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야, 이 말 저 말을 줄줄 길게 늘여놓으면서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허술하지만 굉장히 겉모습 허술해.
되게 가난하고 없어 보여. 말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눈망울이 또록또록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전혀 없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분명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째째한 일은 아닐 게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변부자의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많고 뭔가 간절한 얼굴로 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기에 저렇게 행색이 초라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딱 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산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지금 변부자는 뭘 보고 판단했냐? 자,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그 사람의 행색을 본 것이 아니라 허생의 말을 간단하게 하는 거, 확신에 찬 말투 빌려주시오. 눈망울이 또록또록한 이 눈망울이 확신에 차 있고요. 또롱또롱하고 또랑또랑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없어요. 되게 당당해 보여. 저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었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전개 1은 어디냐? 자, 뭐 하겠나? 알아둬서 뭐 하겠나? 17쪽까지. 그래서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 넘겨보면, 그 밑에 부분에 허생은 변부자에게 만냥을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선생님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출처는 구글입니다. 서울에 있던 선비 양반 허생이 이 만냥을 빌려서 어디로 가냐? 안성으로 가게 됩니다. 안성은 딱딱 보세요. 지금 지도, 조선시대 지도가 아니지만 지금이랑 비슷해.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이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경기도 밑부분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었다 라고 외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말은 뭐냐 얘들아? 지금 오늘날에도 인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야. 왜냐? 서울에는 중앙 어떤 관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중앙 정부가. 그래서 이제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누구한테 바로 직속으로 내야 돼요. 임금님한테 내야 돼. 옛날에는 은행 뭐 이렇게 계좌 이런 게 없잖아. 입금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그 물건을 이고 지고 가서 서울에다가 세금을 내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상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이었어요. 그 서울에 가기 위해서 가운데서 상인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으니 그 지점이 어디였냐? 안성이었던 거예요. 안성. 이제 상인들이 많이 있는 그 안성에 왜 갔는지 한번 보자. 자, 안성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 과일이랑 과일을 몽땅 사들입니다. 과일이랑 과일 있는 거 다 끌어모아.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얘들아 선생님 복숭아가 맛있다 했잖아. 복숭아를 하나에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허생은 가서는 막 복숭아 급에 따라서 막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격 막 부르는 데 상관없이 다 사는 거야. 왜냐? 허생한테는 지금 만냥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부른 대로 다 사고,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어요. 만약에 3,000원짜리 복숭아를 6,000원 주고 사들인 거야. 그리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 허생이 무슨 일을 한 건지 볼게요.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에 과일이랑 과일은 모두 다 어떻게 돼버린 거야? 동이 나버렸대요. 다 없어져 버렸대.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허생은 차원값을 몇 배를 막 받고 과일을 되팔았어요.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게 돼요. 야, 여기서 이제 허생이 이렇게 막 과일을 몽땅 사들인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10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냥으로 과일을 다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10배를 받고 과일을 다 되팔았으니 몇만 냥이 된 거야? 10만 냥이 된 거예요. 자, 저기다가 밑줄 치고 쓰세요, 얘들아. 허생이 사재기한 물건 1입니다. 1. 허생이 2번 사재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재기라는 건 뭐냐? 요즘 얘들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음원 사재기 있지, 얘들아. 음원 사재기 뭐야? 뭐 막 멜땡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팬들이, 아니면은 그 팬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 측에서, 혹은 가수 음반을 내준 사람, 그런 기획사 측에서 그 1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 그래. 막 크롬 막 그거 뭐야, 뭐 막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음원을 막 듣는 거야, 스트리밍을. 그러면 1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얘들아? 사재기 한다고 하잖아. 많이 사놓고, 많이 사는 거, 많이 막 이렇게 사는 걸 사재기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고 꽁꽁 안고 있다가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버려요. 그걸 뭐 하는 행위라고 하냐면, 한자어로 매점, 매석한다 그래요. 매점,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들인 다음에 매석, 팔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물건값이 오른 다음에 파는 거야. 몇 배를 받고. 그것을 매점, 매석한다고 해요. 자, 매점, 매석을 하게 됩니다. 과일을 매점, 매석을 해요. 자,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변부자의 안목 그대로. 자, 만냥이 순식간에 몇만 냥이 되냐? 10만 냥이 됩니다. 자, 허생의 재정 상태 떼랭 10만 냥이 됐어요. 여기 만냥 여기 선생님 못 바꿨네. 자, 10만 냥이 된 허생이, 자, 이 정도 됐으면 좀 벌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미 1억도 많았는데 10억이 됐단 말이야, 1억이. 그럼 변부, 나 같으면 선생님이라면 변부자한테 가서 저 10억 벌었어요 하고 한 2억 갚아버리고, 이자입니다. 갚아버리고 8억을 쓸 것 같단 말이야, 선생님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허생이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봐봐.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원을 사재기해서 얘들아,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과일을 사드렸더니 막 나라가 막 정신이 없고 막 장수들이 난리가 나서 10배를 받고 팔아버려요. 그럼 이건 나라가 완전 나라를 흔들어 놓은 거야, 한 사람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칼, 호미, 실, 배, 솜 따위를 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사드린 다음에 제주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주도는 얘들아,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막 1시간에 한두 번씩 뜨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 봐봐, 섬이야, 섬. 자, 지금도 얘들아, 배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 걸릴 거라. 반나절까지는 아니지만 좀 걸린단 말이야,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면. 근데 그 당시에 배가 뭐 지금 배처럼 막 부릉부릉 하는 배였겠냐고. 아니잖아. 그럼 그 배를 타고 가면 엄청 오래 걸려, 제주도로 건너가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귀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허생이 파악을 해서 칼, 호미, 배, 솜 이런 거,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갑니다. 그 돈으로 사서 갑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주도는.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싣고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에서 많이 난다는 말총을 거두어 드려요. 말총은 뭐냐? 자, 여기 지금 허생이 이 그림에 보세요. 여기 지금 갓을 쓰고 있잖아. 갓 안에도 못 써.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를 못 잘라서 머리를 이렇게 묶잖아. 상투를 튼다고 하지? 머리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띠를 둘러요. 머리가 안 흘러내리게. 자, 그거를 만드는 재료가 말총이에요. 말총. 말의 꼬리를, 얘들아. 말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을 말해요. 그 털을 이제 뽑아가지고 엮어서 이 갓이랑 이 상투를 만드는 건가 봐. 그래서 망건, 갓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를 이제 다 사드려요, 이번에는.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게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자, 허생이 얘들아, 사재기하는 물건을 잘 봐봐. 대박이야. 그 당시에 갓이나 망건을 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드립니다. 사재기 2예요. 사재기한 물건 2. 자,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갓값과 망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어요.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자, 10만 냥이 순식간에 몇만 냥이 돼요?
띠링! 허생의 계좌에 100만 냥이 입금되었습니다. 100만 냥이 되었어, 얘들아. 1억으로 지금 10억, 100억을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해버렸어, 허생은.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허생이 오늘날 얘들아, 오늘날 허생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바로 어떻게 될까? 바로 자, 이런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처벌하기 위한 뭐가 잘 이제 제정이 되어 있을까? 법이 잘 제정되어 있겠지. 소비자보호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경제정책재정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부서에서 그 법을 만들었겠지. 지금 얘들아, 음원 사재기만 해도 뭐 하는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뭔가 벌금도 내고 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해도 안 했다고 하잖아. 자, 전개 2입니다. 여기까지. 물건을 사재기 해서 큰 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돈방석이 위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사회상 1.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 그 말인즉슨 나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어땠다, 취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라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지금이야 민주주의 사회니까 얘들아, 그 여론이나 시민들의,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정치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지배계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배계급이 뭐 했다?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허생이 이렇게 했는데 잡혀가지도 않잖아. 몰라.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자, 두 번째로는 얘들아, 두 번째로는 이 허생이 사재기를 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자. 굉장히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집신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을까? 뭐 속옷도 사람들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지? 하다못해 쌀도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근데 허생은 굳이 과일과 이 말총을 사게 돼요. 왜 이랬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라면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 안 사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샀을 것 같아. 근데 허생은 아니었어.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자,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는데 그 옆에 보세요.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라고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 과일은 잔치나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었대요. 그리고 갓과 망건을 만드는 말총. 갓과 망건은 누가 쓰지? 평민들이 갓과 망건 쓰는 거 봤어요, 얘들아? 평민들은 보통 이렇게 남자 소년들은 머리를 따서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묶거나, 이제 어른들이 돼서도 그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흰 띠로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 면으로 둘러져 있단 말이야. 결국에 갓과 망건을 쓰는 사람도 다 누가 대상이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 안 먹으면 죽냐? 잔치 안 지내면 죽어? 갓 안 쓰면 죽어? 그렇지만 10배를 주고서라도 양반들은 이것들을 사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연희, 잔치,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값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니들은 그걸 주고 사? 이런 거 같아. 그 돈을 주고 사? 너 돈 그렇게 많아? 지금 백성들은 돈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양반의 전유물을 구매를 해서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돈을 받고도 그걸 사고 있는 양반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재기해서 큰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선생님 사실은 이 뒤에까지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허생이 이제, 자, 띠링, 허생이 100만 냥이 되었습니다. 이 100만 냥으로 이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등교에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얘들아, 수업이. 자, 넘어가서 형상평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부자에게 돈을 빌린 후 허생은 어디로 갔나요? 자, 안성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안성으로 갔을까요? 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만나는, 아니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려는 장사꾼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안성에서 만나게 되었었다. 그래서 안성으로 갔다. 안성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두 가지를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과일을 사재기한 후 대팔아서 10배의 이익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제주도에서 무엇을 사재기하였나요? 말총을 사들이게 됩니다. 자, 그것의 의미. 조선시대 사회상 경제구조가 취약했다. 왜냐? 사재기를 해서 10배, 100배의 이익을 남긴 허생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경제구조의 취약. 그리고 그걸로 나라가 막 흔들리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허생이 사들인 물건은 양반들이 사용하던, 양반들이 누리던 전유물이었다.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10배를 주고서도 사들이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허례허식, 예와 보여주기를 중시하는 것들, 알맹이는 없고 보여주기, 겉보기를 중시하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은 등교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